한국 연예계 뜨거운 이슈, 그 모든 게 여기에 있습니다. 발로 뛰며 치료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남북 정상회담으로 주목받는 두 여인.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와 현송월에 대한 루머 파헤치. 가요계의 전설 조용필. 데뷔 50주년을 맞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알아봅니다. 전설의 미녀 정윤희. 은퇴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이유는 다시 떠오른 박범 마약 논란. 마약류 약물을 복용하는 진짜 이유. 풍문으로 들어오쇼.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화제가 됐던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무려 이틀간 실시간 검색어에 랭크되면서 정말 화제가 대단했어요. 이분의 패션이나 뭐 말투나 뭐 모든 것이. 우리가 리설주 여사라는 호칭을 한 것도 처음이죠. 예. 이번에 이제 그 많은 보도로 나가면 사실 이제 언론사들마다 호칭이 다 달랐어요. 뭔가 리설주 혹은 네. 리설주 씨 네. 그렇게 했었는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리설주 여사로 네. 이제 지칭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호칭도 이제 리설주 여사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 부정적인 네. 반응을 보이신 분들 사실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 정치적 특수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하여튼 이 리설주 여사가 거의 뭐 한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도 계속 10위권 안에 계속 오르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는 리설주 여사의 뭐 여러 행동들, 그 다음에 패션, 그 다음에 뭐 나이나 과거 경력 등등해서 끊임없이 하여튼 관심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제가 된 리설주 여사가 되게 보기에는 어려 보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몇 살이고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89년생이에요. 89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30살. 이제 아이크림 발라야 하는 노화 시작되는. 네. 벌써 3번이나 출산을 한 근데 새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놀랍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리설주 여사 클로즈업 잡은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아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도 그런 미인이 있구나. 네, 좀 놀랐어요. 약간 옆모습이 서영 씨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약간 느낌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예쁘다고 얘기할 걸.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네. 한국의 송혜교 씨의 예전 모습과 좀 닮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하얀 피부에 그 송혜교 씨 데뷔 초창기에 살짝 통통했던 네네네네. 모습이 볼통통. 건강한 모습이 있잖아요. 뭐 송혜교 씨 닮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 연예인이죠. 그 시노자키 아이도 닮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 느낌도 좀 나고 아니, 에이. 그리고 예쁜데? 그리고 예전에 농구 선수 있죠. 정은순 씨도 약간 좀 닮았어요. 예. 닮았다.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각도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예. 팬카페가 생겼었어요. 한국에. 한국이에요? 예.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아유 국산 화장품을 쓰더라고요. K 브랜드. 우리나라 거요? 우리나라 거를 쓰더라고요. 예. 보니까 잘 쓰는 화장품이 땡화수 요거를 썼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그거. 땡화수 모델 송혜교 씨거든요. 저도 진짜 보면서 K-뷰티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머리 반묶음이라든지 이건 약간 남한과는 다른 분위기긴 한데 이 화장법에서 저는 우리 측에서 남측에서 화장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투명한 화장법에 입술도 색조가 거의 안 들어간 투명하게 입술을 칠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트렌디한 화장법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북한의 화장법 생각하면 짙은 아이라인에 섀도우도 진하고 입술도 빨갛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미지의 어떤 화장법이어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리설주 여사가 북한 뷰티계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장품 모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표준 모델, 그러니까 워너비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적인 외모의 이 리설주 여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북한 여성들이 피부 미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덩달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하게 됩니다. 줄기세포라던가 다시마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을 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명 리설주 화장품이라는 그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여성들 사이에서는 꼭 갖고 싶은 그런 필수템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세터민한테 북한의 미인상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좀 돌아왔어요. 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김정숙 여사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란 얼굴을 굉장히 선호하고 리설주 여사도 그렇고 현송월 씨도 그렇고 좀 다 둥근 맞아요. 얼굴이잖아요. 예. 동그란 얼굴이 굉장히 뭐 미인으로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리설주 여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의상도 굉장히 화제가 그러니까요, 됐었잖아요. 예. 저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분홍색 투피스, 제가 분홍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에 클러치백을 딱 든 모습이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면서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면 봐서는 김정숙 우리 그 영부인님하고 이설주 여사 색깔이 푸른색 약간 붉은 태극 네, 태국 모양 느낌이 좀 나서 네. 두 분 사진으로 보면 약간 웃는 모습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닮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예. 네. 약간 시어머니랑 며느리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잘 몰라서 제가 되게 뭐 유명한 브랜드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좀 저 사진 하나 덕분에 뭐 저 브랜드가 갑자기 뭐 유행이 된다던가. 저게 완판이 북한 됐다든지. 제품이겠죠. 당연히 저게, 저런 자리에는 네, 알려진 바는 없는데 샷땡일 것 같지 않나. 근데 혹시 주문 제작이 아닌가라는 얘기는 있어요. 아, 그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땡에다가 직접 주문을 한다고요? 아니. 스타일. 스타일로 스타일이 아 그런 스타일로. 땡 스타일인데 아. 왜냐면은 저런 자리에 해외 옷을 입고 나오진 나오진 않잖아요. 않죠. 예. 근데 저런 비슷한 의상을 북중 정상회담 때도 입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 옷이군요. 중국에- 앞에 예. 나오는. 그래서 금색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저기 의상이 화제가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요. 리설주 여사가 어떤 백을 들고 나왔냐가 되게 화제였어요. 그때는 실제로 명품백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중국 내에서 되게 환호했었잖아요. 저 리설주 여사의 스타일이 진짜 대유행을 탔다고 합니다. 보통 정상의 아내, 예를 들면 퍼스트레디라는 분들이 보면 스타일들이 크게 저렇게 저 딱 두 가지 정도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펑리위안 여사라든지 예전에 그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맞아요. 즐겨 입고 그 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또 나타내기도 하는데 리설주라든지 아니면 그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말씀하신 샤땡 스타일, 그래서 좀 단아하고 좀 차분해 보이는 그래서 좀 세련된 이미지의 그런 옷들을 좀 즐겨 입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부각되기보다는 좀 남편이 더 부각되는 이런 효과를 좀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지도자 그리고 또 그러네요. 퍼스트 레이디 간의 어떤 차이 같은 게 좀 분명히 보이는 것 아,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리설주 여사가 세련돼 보인다라고 우리가 입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명품 매니아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김 위원장 부부랑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죠. 데니스 로드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설주 여사는 명품인 구땡, 그리고 베르사땡, 그리고 디땡을 좋아한다. 이 옷을 즐겨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유의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뭐 국내에서,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나라에서 이걸 제작을 하더라도 본인이 보고 있는 그 명품 옷들을 좀 어느 정도 모티브를 따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마도 이제 그 디자인을 북한에서 그러니까 모티브로 따서 이제 아마 비슷하게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한 게 현재 북한은 지금 무역제재 대상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뭐 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리고 뭐 현송월 단장이 그때 방한했을 때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목피 목도리도 있었고 뭐 가방도 700만 원짜리 뭐 샤땡 제품이었다고 하고 또 에르메땡에서 나온 뭐 악어 가죽 클러치를 들어서 화제가 됐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화제가 되니까 막 매장에 문의하는 겁니다. 저거 얼마 하냐? 예, 저거 예, 지금 예. 가면 살 수 있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그 명품 매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게 예, 예. 우리 제품은 아닌 것 아닌 것 같다고. 보통 그 매장에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제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하는 해프닝이 있어서 아마도 현 단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맸던 혹은 입었던 이런 것들이 명품은 아닌데 예, 명품처럼 보이는 야, 그 스타일로 용어를 여기서 써야 되나요? 그 용어를 써야 되나? 뭐요? 짝퉁이요? 짝퉁. 이렇게 놀랐어요. 예. 그 리설주 여사 때문에 이 패션 시장이 좀 바뀝니다. 북한이. 실제로 북한에서
짝퉁 시장이 좀 열리기 시작해요. 리설주가 이 상위층 분들에게 약간 그 명품을 좀 약간 신드롬을 일으키긴 사실이에요. 리설주 패션 따라하는데 이 북한 주민들도 리설주를 보고 저 비슷한 짝퉁이 판매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요즘 평양만큼은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휴대전화만 벌써 500만 대 넘게 지금 스마트폰이 깔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리설주 여사의 저런 패션이나 헤어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설주 여사가 하면 적어도 저 정도 치마, 저 정도 헤어스타일, 저 정도 화장은 평양에 있는 여성들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저 리설주 여사의 뭐 스타일들이 북한 주민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아마 클 겁니다. 제 지인이 최근에 북한에 다녀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다녀왔다고요? 네, 제 헤어스타일리스트가 그 레드벨벳 헤어를 해줘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헤어 선생님이 그 미용실에 가서 트리트먼트를 하려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해주세요 했는데 트리트먼트가 그 외래어라 모르죠. 영양죽이라고 써 있더래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아까 많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은 다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스마트폰은 통화만 되고.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외국의 뭐 소식이나. 문화 같은 거, 뭐 소식 같은 거는 그렇게 막 많이 듣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홍영희 씨 보셨죠? 우리는 이렇게 출연료 받고 놀지 않습니다. 뭐 자진해서 취재해 오고 헤어샵에 가서 그냥 넉넉히 머리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계속 물어보고 막 이렇게 좋은 정보네요. 영양죽. 그리고 또 보통 그 영양죽 그러면 이제 인삼 정도는 들어있을 것 같고 약간 홍영희 씨 예. 새로운 소식 아니면은 그런데 이설주 여사는 정말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네. 우린 연예인 토크쇼인데 네. 아니 시사 토크쇼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니죠. 실시간에 올라가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리설주 여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그녀의 과거 때문인데요. 과거요. 과거 네. 과거를 가수 출신 퍼스트 레이디. 우리하고 똑같은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출신이에요. 어쩐지. 야, 저 사진 보세요. 저 봤었다니까요. 저 맞아, 때 인터넷 응원단으로 그 왔을 모습이 때 기억나죠. 응원단을 온 친구들 중에서도 저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리설주 여사는 그 북한 최고 악단 중에 하나죠. 그 은하수 관현악단 소속 가수였는데요. 네네. 저 시절이 음악 학교에 다니던 10대 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응원단으로 남측에 파견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지금과 살짝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뭐 또렷한 이목구비와 그 피부는 여전한 것 같고요. 네. 이후 그 중국 유학을 다녀와서 악단 활동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응원단들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뽑힐까 굉장히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보면요, 당의 충성도가 높은 가정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뭐 여성 이렇게 뽑히기도 했는데 주로 20대 초반, 뭐 중반까지의 여성이 주로 뽑혔고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해야 한다라는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폐쇄된 국가, 다른 나라로 마음껏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응원단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선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여기에 선발돼서 리설주 여사가 이렇게 응원단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리설주 여사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리설주 여사가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었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설주 여사의 좀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공군 이제 파일럿 출신이에요. 전투기 조종사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집이고 집안 자체를 사실 좋아했던 공군 파일럿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리설주 여사는 어떻게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건지도 참 궁금한데요. 김정은 위원장과는 어떻게 만났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공연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고쇼 내려오라오. 아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나바오라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 띈 것은
그 관현악단 시절, 은하수 관현악단 시절이에요. 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노래나 미모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를 해서 뽑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건데요. 세터민들의 뭐 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를 보고 굉장히 좋아서 함께 뭐 여행을 가고 싶었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때 은하수 관현악단 규율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따로 여행을 간다기보다는 악단을 아예 전부 해외로 데려가서 명품 선물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리설주 여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은 저 티 안 나게 하려고 이게 스타일리스트부터 시작해 매니저 다 대동하고 가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둘이 데이트하는 그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세터민한테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사실 모란봉 하기 전에 은하수 때는 사실 리설주라는 인물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의 시대였고 그러다가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리설주 여사가 모란봉으로 오게 되고 그때부터 좀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눈에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은하수 관현악단이잖아요. 이 은이 김정은의 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체제 선전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도자 때마다 다 뭐 여러 악단들이 있어요. 여러 뭐 관현악단, 뭐 오케스트라 쭉쭉 있는데 그 중에 김정일이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될 김정은에게도 이제 그에 맞는 그를 따르는 악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은하수 관현악단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리설주라든지 현성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뽑혀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다시 스스로 하나를 만든 게 이제 모란봉인 거고 거기에 이제 악단장을 그 현성월을 시켜준 거고 그 사이에서 현성월이랑 리설주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란봉 악단의 단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리설주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뭐 강력한 얘기가 좀 그런 있죠. 얘기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예. 신기하죠. 퍼스트 레이디 되는 정도의 어떤 그 자격 조건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자격 조건에 뭐 이 정도 미모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노래도 그러면 이 정도 해야 되고 어렵다. 그리고 거기도 사실은 뭐 그 국민 배우 같은 이런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찍는 있죠. 근데도 노래하는 그 악단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러면은 대우를 잘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리설주 여사가 은하수 관현악단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요? 와, 이거 어렵게 구한 건데. 이때는 화장을 진하게 하셨네. 진한 화장이 무대 과장이에요. 갈 길마다도 혁명이 한 길만 걸었네 형사라 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진짜 목소리가 진주선이네요.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이 더 어려 보여요. 화장이 아무래도 이제 진했었어요. 한복이랑 머리도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김정은이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통의 독재 국가들은 그 독재자를 가까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 하는데 이런 뭐 악단이라든지 뭐 예술단 이런 경우는 어쨌든 지도자의 행사에 많이들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뭐 예술단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김정은의 눈에 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던 뭐 그런 이유로 아마 퍼스트 레디가 된 이유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변의 그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공연은 나가야 되니까 나 공연은 봐야 되니까 그 말이 되네요. 은하수 관현악단 그리고 모란봉 악단 이렇게 악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악단이 무엇인가요?
네. 전국 노래장처럼 이렇게 악단들 가수다.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이돌 그룹이라고 보면 좀 쉬울까요? 일단 당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공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활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연예인들은 매년마다 실기와 이론 시험을 통해서 1급부터 6급까지 급수를 나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급수와 뭐 실력, 외모, 그리고 집안 배경에 따라서 공연단에 선발이 되는 겁니다. 연습생이네요, 연습. 그렇죠. 완전. 연습생 평생 데뷔까지 연습생. 서바이벌이네요. 아, 진짜 우리나라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네. 어떻게 보면 괜히 그러는 걸 괜한 짓일 수도 있는데. 왜요? 아, 우리는 뭐 시험 같은 건 안 보지만 알아서 급이 나눠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아, 그건 근데 결과에 대중들이 따라서. 원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그걸 관할하는 세계적인 뭔가 테스트를 있다는 밟아야 거죠. 되는 거죠. 조직에서 그래서, 그거를 선별한다 이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집안 배경까지 주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르지만요. 저는 그 모란봉 악단 하면은 예전에 그 김지현 씨가 했던 그 이거. 개그 프로잖아요. 봉아 뭐 이거 잘한다. 어울린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악단들 보면은 한복이나 맞아요. 드레스를 입다도 굉장히 노을해서 농으로해서 발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약간 세일복도 있고 정말 미니스커트도 있고 저는 이렇게 그걸 입고 이렇게 드럼을 치고 하는 걸 제가 공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이 걸그룹 느낌이라는 게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딱 최근에. 표현을 해드리자면 북한판 소녀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7명의 가수와 10명의 악기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창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수 출신이죠. 그 리설주 여사가 주도적으로 그 결성을 했고요. 직접 이 멤버들을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발을 하고 심지어 2012년 7월이었죠.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에서 본인이 직접 앞에 쓰기도 해요. 특히나 그 전자음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북한판 최신 음악을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춤 노래뿐만 아니라 사상 교육, 사상 검증이 필수입니다. 이 보통 북한 주민들이 생활 총화라고 불리는 이 자기 반성과 상호 비판하는 사상 교육을 주 1회 받는데 여기 들어가면 주 2회를 받아야 돼요. 북한에서 가수나 음악가가 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상류사회로 가는 직통 열차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이제 공산당 간부들의 고위층을 직접 되면 그 앞에서 다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아이들은 이곳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또 이설주 여사가 실제로 퍼스트 레이디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술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하여튼 북한에서 굉장히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권력의 핵심층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북한이 정말 북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해외 구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보상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출세의 지름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뭐 근데 대부분은 못하죠. 왜냐하면 출신 성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많은 뭐 그래도 좀 있는 집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기 하나씩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 이유가 뭐 꼭 여기서 뭐 그렇게 성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무리에 그 그룹에 함께 이렇게 좀 끼게 하려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이설주 여사뿐만 아니라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응원단을 끌고 와서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됐던 현송월 단장도 네. 북한의 연예인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한번 단장. 현송월 노래 잘하더라고요. 현송월 단장은 국민 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이제 뭐 나훈아급 아니면 뭐 이미자급 이 정도 생각하는 국민 가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현송월 단장의 가수로서의 어떤 이력을 보면요. 독집이라고 합니다. 독집, 솔로 앨범. 앨범을 석 장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 가수로 만들어준 곡이 있습니다. 바로 준마처녀라는 곡인데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이 제목들이 요즘 뉴스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해가지고요. 근데 뭐 여러 세터민들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준마처녀라는 곡은 꼭 이 현송월 씨만 불렀던 건 아니라고 하고요. 뭐 굉장히 이 노래를 부른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송월 단장이
뭐 제일 잘 불렀다, 뭐 가장 히트를 쳤다라고 할 정도로 좀 두각을 보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현성월 단장이 부른 북한의 국민가요죠. 네. 준마처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하루에 루즈해도 성사라는 일솜씨 정말로 본길 나타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청 오빠가 잘 따라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리여리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조금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갔다고 할까 강인해 그런 보인다고 할까요? 예. 울림이 좀 묻어나네요, 이제. 잘하네요, 노래. 오히려 멋있네요. 노래는 학력이 잘하네. 있네. 네, 확실히 얼굴도 좀 많이 변하셨지만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좀 우아해지셨고 확실히 노래 실력도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단단히 있는 모습으로 좀 변했어요, 마지막에. 뭔가 중심이 딱 서신 것 같아요. 예. 위치가 만들어주는 약간 강인함이라고 맞아요. 할까?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그 회담 때 현성월 단장이 조용필 씨하고 같이 맞다. 노래 불렀잖아요. 예, 그 모습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최정상 격이 많이 만났다. 한것 남북한 국민 가수의 만남인 약간 거죠. 그런 느낌이 예. 있네요. 예, 저 상황에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오는지 굉장히 극비였잖아요. 그래서 현송월 단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날이죠. 현송월 단장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들은 거예요. 근데 현송월 단장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로 치면 나훈아급의 약간 그런 가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송월 단장이 오면은 약간 그와 비슷한 그래도 격에 맞는 가수를 같이 초대해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북한 공연에서 두 분이 너무 친해졌다고 해요. 그러니 그래도 조금 눈에 익은 친한 사람들을 부르자 해서 조용필 씨가 나온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그때 공연 갔을 때 조용필 씨 상태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다면서요. 예. 냉면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냉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한에서 평양 냉면을 먹었다고 해요. 예. 네. 그렇군요. 뭐 조용필 씨, 현성월 단장, 거의 우리나라 북한의 레전드 가수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자리에서 현성월 단장이 먼저 조용필 씨에게 다가가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즉석 제안으로 노래도 함께 부른 장면도 보여줬죠. 네. 알려진 사실로만 보면요. 일단 직책이 높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이거든요. 예, 이게 북한에서 예술인 출신으로 당 선전 총동부 부부장까지 오른 건 되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수를 하다가 차관이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현송월 단장은 어떻게 저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 출세 정도가 아니죠.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씨, 그리고 리설주 여사, 그리고 이렇게 현송월 단장까지 이 세 명의 여성. 북한에서 여성 파워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송월 단장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 모란복 악단이 중국 베이징으로 공연을 가게 되는데 이때 중국에서 요청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빼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현송월 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작품이기 때문에 점 하나 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악단 전원을 데리고 바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이후로 제가 생각할 때 현송월 단장의 계급 그리고 지위가 단단해진 것, 더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하고 약간 선이 같네요. 저도 메인 작가님의 그 터치 하나를 틀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네, 이게 다 라인 타는 거죠. 예. 그랬구나, 현송월 단장이. 네, 또 현송월 단장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봤을 때도 좀 뛰어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우등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중앙단 소속인 왕제산 경음악단에 발탁이 되면서 조기 졸업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북한 관련 뉴스가 정확한 정보가 늘 없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돼서 그래서 좀 현송월 단장에 직접 인터뷰도 인터뷰도 하고. 하시고 여기 나오시고 해서 예. 정확한 정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근데 그 두 분이 뭐 똑같이 그 모란봉 악단 출신이다. 두 사람의 어떤 그 외형적인 느낌이나 이런 모습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설주 이미지는 약간 뭐 송혜교나 뭐 수지 같은 이미지라고 보면은 현송월 단장은 약간 카리스마 있는 약간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박할린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 북한에서는 그 현송월 단장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요즘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미지가. 아, 같은 연예인이자 또 여성으로서 최고 위급의 북한에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여자라서 와 여자인데 대단하다라는 시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북한에서는 오히려 남녀 차별이 적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냥 남성과 여성이 모두 그냥 같은 노동자, 동무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배경이라든지 집안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남자라서 여자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 리더, 여성 리더 이렇게는 잘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평화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듯이 분명히 그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북한 가수들의 무대가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아, 이게 누군가요? 정우성 씨. 정우성 씨. 정말 그리고 훈훈하네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전 눈에 띄네요. 네. 정우성 씨인 건 알겠는데. 네, 오늘 주제가 이 사진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정우성 씨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옛날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저분을 아는 순간. 네. 근데 가급적 모른 척을 하고 싶은데 네. 그 시절하고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살만 살짝 붙으셨지. 네. 임청아 씨죠?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를 수 있는데 네. 저희 세대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아시아의 톱스타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영화가 이제 동방불패 시리즈 그리고 백발마녀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임청아 씨가 방한을 했어요. 그 당시 동방불패 2가 개봉을 했거든요. 그때는 단강 개봉 시절이라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했어요. 정말 옛날 얘기 같네요. 태어나지 않은 연도. 근데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팬들이 피카디리 극장에 너무 많이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피카디리 극장이 전면이 이렇게 유리창이거든요. 다 깨졌어요. 너무 예쁘다. 현재 현장에 정말요? 있었던 그 거 당시에? 아니에요? 저 그 당시에 갔어요. 아, 어쩐지. 임청아 씨는 거의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보다 더 친근하면서도 더 대단한 스타로 여겨졌어요, 저희 때는. 네. 근데 그런 우리 임청아 씨가 정우성 씨랑 무슨 관계입니까? 예, 이게 지난달 폐막한 영화제죠. 제20회 우딘의 극동 영화제에 임청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공로상을 수여하는 자격으로 20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거고요. 정우성 씨는 그 지난해 개봉한 영화죠. 영화 강철비가 개막작으로 선택이 돼서 이제 레드카펫을 걷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자신의 SNS에다가 그 정우성 씨가 아시아의 전설적인 여배우 브리짓 리님과 함께라는 짤막한 글을 올립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요. 뒤에 그 정우성 씨가 케이크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관계자분이 오늘 정우성 씨 생일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일 축하하는 파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뒤에 정우성 씨는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의 팬심이 작용해서 저런 사진들이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추억을 기억해내면서 임청아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정우성 씨의 마음속 전설은 임청아 씨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듯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
전설이 있을 그럼요. 듯한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전설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전설의 스타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 전설하면 이분이고 이분하면 기도하는 기도하는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이래야 되는 거 잘 못하는데 저도 성대모사가 취약한데 정말 제가 기억하는 한 그전엔 TV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오빠 부대 처음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맞아. 네. 자, 바로 올해 데뷔 후 50주년을 맞은 조용필 씨입니다. 오늘 전설. 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네, 저도 참 팬인데요. 네. 조용필 씨가 지난주 토요일에 잠실 종합운동장, 그것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데뷔 50주년 콘서트를 열었죠. 조용필 씨의 데뷔 50주년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의 마음도 바운스 하게 됐습니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투어 콘서트의 이름이 땡스 투유예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팬들에게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 공연 티켓 같은 경우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15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10분 만에 전성 매진이 되는 등 티켓 파워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조용필 씨가 단독 공연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7번째 단독 공연을 하는 건데요. 너무 많아서 좀 보고 읽겠습니다. 2003년에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 전국 투어 필앤피스 서울 공연을 여기서 했고요. 2008년 데뷔 40주년 공연도, 그리고 2009년 평화기원 희망 콘서트, 2010년 소아암 어린이 돕기 러브인 러브 2회 공연까지 총 6회 공연을 잠실 주경기장에서 한 건데요. 특히 2010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열렸던 이 러브인 러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명씩, 그러니까 10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대한민국 유료 콘서트 역사상 최단 기간, 최다 관객을 동원한 기록으로 공연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 연장은 명절 때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조용필 씨 콘서트 때문에 처음으로 지하철 연장을. 성수에서 그렇게. 예, 조용필 씨 때문에. 콘서트 때. 동시간대 대단하신 5만 명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대단하네요. 네. 사실 뭐 이런 큰 스테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꽉 채우면서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조용필 씨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쫙 훑어봐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좀 훑어봐 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씨는 1950년 3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9세예요. 아, 정말 네, 동안이십니다. 예. 68년도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제 밴드를 만들어요. 4인조 밴드. 그리고 나서 69년도 그룹 파이브 핑거스라는 그룹에 이제 들어가면서 미8군 무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는데, 그 멤버 중에 그 보컬이 갑자기 군대 입대하는 바람에 대타로 조용필 씨가 처음으로 노래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1975년도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 트로트 앨범을 내는데, 그게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 이게 데이트를 치죠. 그 이후로 이제 1979년도 현재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서 이때 처음 냈던 1집 음반, 바로 창밖의 여자. 요게 정말 데이트입니다. 요게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장이 팔리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그 당시 100만이요. 그죠? 대단한 기록이에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음반 낼 때마다 히트를 치면서, 그러니까 80년도의 최고의 가수다, 가수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조용필 씨 공연은 특별한 게, 다른 가수들은 중간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게스트도 조용필 그렇고. 씨는 노래만 해요. 그런데 그게 미칠 것 같아요. 재밌고. 노래 끝나고 물 한 모금 먹고 그걸 기다리다 다른 노래가 나오면 다들 또 미치도록 박수 쳤다가 숨죽이었다가 이게 무슨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조용필 씨가 50년 이제 가수 생활인데 앨범만 따지면 정규 앨범만 19집까지 해서 20장이 나왔고, 비정규 앨범 따지면 한 50장 이상이 나왔어요. 조용필 씨를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LP로 데뷔해서 카세트와 CD 플레이어, 디지털 음원까지 섞어낸 유일한 가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2010년도에 다 한 번씩 1위를 했어요. 그 연대마다. 그러니까 이런 가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조용필 씨가 세운 기록들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가요 순위 프로그램의 곡당 1위 횟수 제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보면요. 맞아. 자, 볼게요. 맞네. 과거 K본부 가요 톱10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때 골든컵. 그때 기준으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조용필 씨가 통산 69주 1위, 69주 동안 1위를 했던 기간이 몇 달이에요? 1년이 52주인데. 내내 그냥 그랬는데 특히 못 찾겠다 끝보리라는 곡 있잖아요. 그 곡 같은 경우에는 10주 동안 1위를 하는 바람에 골든컵 제도가 5주로 하향되게 됩니다. 5주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맞아요. 의무적으로 차트에서 빠지기. 근데 이 독주를 주가 아니라 이제 연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조용필 씨는 K본부 가요대상에서 최고 인기 가수상을 81년, 82년, 3년 그리고 5년 이렇게 4차례나 수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K본부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가 그 해에 다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81년, 82년 연속 수상을 했었던 조용필 씨가 나와서 83년도에 수상자를 발표하게 된 거죠. 근데 무대에 올라서 수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이때 본인도 민망함에 약간 헛웃음을 지으면서 접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총 투표수 504표 중 357표를 얻은 접니다. 조용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국내 대중가요 최초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조용필 씨의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랬나요? 진짜? 어떤 노래냐면 친구요. 네, 이 노래. 잠깐만. 친구야 부르지 않았었어요? 뭘요? 홍경민 씨가 불후의 명곡에서? 그건 부른 적은 미안해. 있습니다. 부른 적은 미안해. 아니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 말고 아닌가? 미안한 거 말고 저기 부른 적이 있어요. 네, 하나 더 있는데요. 과거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조용필 씨의 노래죠. 허공과 그 겨울 찻집을 주로 불렀다, 애청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평양예술단 공연 외에도 이전에도 북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죠. 예, 특히 2005년에는요. 평양 정주영 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때 정말 더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암표 거래를 했다는 고가의 암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평양예술단 공연에서도요. 가장 많은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4곡을 소화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다 같이 친구여를 부르면서 약간 조용필 씨 그러니까 되게 다 같이 부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마 분위기가 좀 훈훈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에 대한 일화가 끝이 없네요. 예. 네. 지금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당시 인기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엑소 정도인가요? 일단 뭐 지금 인기 있는 가수들과 비교한다는 게 일단 좀 쉽진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일단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작사 작곡을 다 같이 하는 그런 가수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 엑소 같은 경우도 정말 인기 많지만 한 50대, 60대만 넘어가도 엑소 멤버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지금 뭐 10대부터 70대까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때 당시 인기와 지금의 인기 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워낙 지금은 이제 문화나 뭐 가수들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마 자신의 취향에 좀 맞는 분들을 또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또 분위기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본다면 여튼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인기를 조용필 씨가 꽤 오랜 기간 누렸다. 조용필 씨가 사실은 한류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진출에 완전히 성공했던 케이스인데 1986년에 일본에 진출해서 발매한 앨범이 100만 장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골든디스크 대상을 일본에서 받았어요. 네. 그리고 톱스타만 출연할 수 있는 NHK 홍백가합전. 그 당시 홍백가합전에 나갔던 이제 한국 스타였고 그때 4번이나 연속 나갔으니까 엄청난 한류 스타였다고 한류 스타죠. 볼 수 있죠. 원조. 예. 저는 우리 엄마가 평생 아침에 7시에 밥을 내서 8시까지 이제 딱 식사하고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루는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테이프를 들고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넣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녹화하려고. 아침 방송에 조수 씨가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시는데 그걸 녹화하려고 엄마가 그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밥 굶으면서. 네, 저희는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조용필 선배님 지금 얘기처럼 당시 여성분들의 우상, 오빠 부대의 원조 이것만 기억을 하시는데 저희 삼촌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때 군대에 있었대요, 저희 삼촌이.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군부대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여자 가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용필 씨가 방송에서 라이브로 노래하는 거를 그 고참 병장이 이걸 틀어놨는데 병장 이하 모든 그 군 장병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대요. 노래가 끝났는데 야 노래 잘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넋이 나가고 군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여성들만의 아이콘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그런 가수였던 거죠. 자, 이처럼 전설들은 많은 유행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조용필 씨 음악에 담긴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네, 일단 정규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이기도 한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는 조용필 씨가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1979년 12월 6일이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드라마 주제곡을 만들어달라는 제의가 왔다. 작가분이 글을 쓸 테니까 받아 적을 수 있냐고 해서 받아 적고 20분 만에 만들었다. 이게 20분 만에 만든 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가요계에서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쓴 거는 뭐 1시간 만에 썼어요. 30분 그럼요. 만에 나왔어요. 이런 곡들이 정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확실히 있나 봐요. 오래 고민한다고 좋은 곡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20분 만에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정도 능가하는 곡을 만들려고 제가 20년째 고민 중입니다. 시간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적절한 비유셨습니다. 네.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노래는 저기에서 모든 게임이 끝난 겁니다. 절규 같아요, 절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그랬냐고 딱 노래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이러고 못 나갈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모든 감정이 그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조용필 씨의 그 대표곡이자 국민가요죠. 단발머리. 이 공연 전에 목 풀기 제일 좋은 노래라고 애창곡으로 꼽으셨어요. 이 노래가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일단 먼저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 하면 안 들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조용필 씨가 부른 단발머리도 당연히 뭐 유명하고 그 외에도 사실 후배 가수들이 정말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던 곡이거든요. 조용필 선생님이 대단하다는 게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하신다는 게 아까 왜 디스코. 아름다 이거 했잖아요. 그럼 원래 그런 가수는 보통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단발머리 전혀 반대죠. 디스코. 조용필 씨가 가장 아끼는 곡은 바로 91년도에 발표한 바로 꿈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제가 89년도에 서울에 처음 왔는데 진짜 꿈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때 고생할 때네요, 딱. 네, 진짜 힘들고 앞이 막막할 때 이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뭐 사람의 이 심금을 울린다, 저 바닥을 건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가수다. 노래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당시 가수들이 당시 작곡하던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란 노래는 외국의 뭐 유명 그룹 사운드의 노래들과 견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운드를 갖고 있어서 당시 우리나라 가수들이 작곡가들이 꽤 절망을 했었던 노래라고도 합니다. 2003년 발표한 진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아내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움을 담은 노래고 실제로도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화성에 있는 이제 산소에 찾아가가지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조용필 씨 좋아하시는 분들 알지만 가사의 많은 부분이 그분을 향한 가사예요. 네, 이제 부인인 안진현 씨는 그 조용필 씨 음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내조하고 존중해줬다고 해요. 네. 조용필 씨도 역시 아내의 사랑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인꼬 부부처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행복도 잠시 5년 만에 부인 안진현 씨가 이제 심장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2003년 1월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당시에 그 조용필 선배와 그 아내의 사랑이 정말 그냥 너무 화제였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와, 저런 인연을 만나서 저렇게 또 이별을 할 수 있다니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요. 영화 같은. 예, 영화 같았어요. 슬픈 영화 같은데. 예. 당시 조용필 씨가 아내의 유해를 안고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조문객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는 내내 빈소를 지키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굉장히 헬쓱한 모습이었고 또 가끔 오열을 하는 모습으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눈물겹게 사랑한다고 이 말이 하고 싶네. 기쁨이 그리움이 슬픔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랑이 가슴 깊이 저리는 밤 눈을 감네. 그대 모습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노래에 빠져서 들어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뭔가 눈물이 좀 나려고 할 것 그러니까요. 예. 아. 야, 한편으로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기록도 가지고 있고 늘 곁에 음악이 있고 수많은 팬들이 있어도 사실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는 되게 외로운 순간이 많아요. 외롭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세상이 참 다 가질 수 없는 게 그 이별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사와 그런 곡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아픔이잖아요. 그거를 예술로 승화하시는 거지만 아티스트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수들은 누구나 다 그 본인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트로트 같고 네, 트로트고 근데 뭐 그 모나리자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그대라든가 아시아의 불꽃 이런 노래 완전히 그 시절에 앞서가는 락적인 창법인 것 같은데 요즘에 발표한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요즘 음악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그 음악에 본인 목소리를 맞추는 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필 씨는 당시 음악을 내면서 내가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어린 친구들도 이 노래를 듣고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곡은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곡이 바로 바운스 그리고 헬로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한 만큼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뭐 혁신적인 사운드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가장 큰 그 문화적인 기여를 한 것은 역시 신구 세대의 조화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 노래를 좋아하고 아이들도 이 노래에 맞춰 흥을 탈 수 있는 이런 문화 현상을 만들었다는 게 역시 가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하자마자 음악 차트 1위를 계속 하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지상파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이때 정말 쟁쟁한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음악을 그리고 이 친구들의 팬덤을 모두 이기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제가 바운스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거는 곡의 좋고 나쁨이 아니었고 그 바운스라는 곡을 조용필 선배가 낼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이게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번에 그 불후의 명곡 특집에 이례적으로 3주 특집을 했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그 뭐 제작진이나 가수들의 얘기에 의하면 요즘에는 어떤 음악들이 유행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도 늘 듣고 연구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참 몇십 년 후배인 저도 벌써 40 넘었다고 요즘 트렌드 이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대선배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읽을 줄 안다는 거죠. 방송하면서 우리 하나 씨가 저한테 개인 말로 팬이었는데 더 팬이 됐다고 네. 우리가 다들 열광하니까 뭐 팬이었는데 얘기를 듣고 더 팬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이 일화를 들으시기 전에는 이건 사실은 그 관계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얘기거든요. 한 10년이 좀 넘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모임의 이유는 그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모임을 막 이제 이분 저분 많은 분들이 다 연락을 돌리시고 이래서 가수분들을 모으면서 야, 연기자분들은 촬영 같이 하고 이러면서 돈독해질 시간이 많은데 왜 우리 가수들은 같이 이렇게 어울릴 시간이 별로 없냐? 연말인데 선배가 밥 한 끼 살게 밥이나. 필 씨가 후배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모은 게 야, 애들 좀 모아 이게 아니라 선배가 밥 한 끼 살게 같이 연말인데 밥이나 한 끼 하자. 그래서 뭐 가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용필 선배가 평소에 이제 뭐 기억하고 뭐 이런 그 완전 막내 후배까지. 그럼 제 기억에 그때 뭐 G.O.D도 있었고 빅마마도 있었고 뭐 저도 다 영광스럽게 거기 부름을 받았고.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밥 한 끼 하자 이거지. 그 인원이 호텔 여의도 호텔 연회장에 모였는데 웬만한 집 돌잔치 하객보다 사람이 많아요. 가수만? 예. 대한민국 내노라는 가수는 다 한 거네. 가수만. 와. 조용필 씨 부름에 후배들이. 예, 그래서 밥을 먹고 식사들을 하고 뭐 이제 좋은 담화도 나누고 뭐 이러면서 뭐 자주는 못 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에이 설마 그랬는데 그 다음 연말에 또 근데 이번에는 라이브 연주가 가능한 어떤 그 바 같은 곳을 커다란 곳을 통째로 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몇십 명, 한 100명의 가수가 모여서 선배들은 또 조용필 선배하고 같이 앉아서 또 술도 한잔 하시고 또 저희는 저희끼리만 얘기도 하다가 한 명이 올라가서 이적 씨가 피아노 치면 옆에서 누가 기타 치고 누가 하나 올라가서 노래하면은 앞에 50명 나와서 환호하는데 그 50명이 다 가수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림이죠. 멋지다. 야,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었다. 그때 그럼 비용도 다 저희는 뭐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간 게 없어요. 그냥 다 쉽게 말하면 선배가 밥 한 끼 살게 이거였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새 앨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19집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잡아놓은 틀은 크게 3가지래요. 그런데 이걸 현재까지는 뭐 바로 실전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 공연 준비를 하느라 지금은 일단 올스톱 상태고 그리고 상반기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여름쯤, 7, 8월쯤에 앨범 작업을 이제 슬슬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조용필 씨에게 붙은 가왕, 전설이라는 칭호는 지난 50년 동안 그가 쏟은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올 앨범, 또 새로운 도전, 저희가 진심으로 기대하고 정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필 씨가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전설이었다면 이번에는 미모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미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 김수로 씨가 방송에서 대한민국 3대 미인으로요. 3명의 여배우를 꼽아가지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었는데요. 김수로 씨는 대한민국 3대 미인으로 저도 정말 이분 좋아요. 손예진 씨, 그리고 김성령 씨. 김성령 씨. 네, 그리고 정윤일 씨를 꼽으셨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모의 여배우분들인데 다들 인정하시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전설의 미녀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정윤희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예계를 떠나고 잠적한 지 약 34년이 됐어요, 벌써.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윤희 씨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은 언제쯤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게끔 하는 분이거든요. 현존 여배우 중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 정윤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번 읊어보자면요. 54년생입니다. 그리고 75년에 영화 욕망으로 데뷔를 했어요. 77년에는 장미희 씨와 함께 드라마 청실홍실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장미희, 유지인 씨와 함께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로 군림하게 됩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동글동글한 이목구비도 있고요. 맑은 눈빛, 그리고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열정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적인 순수함도 갖추고 있고요. 신비로운 섹시함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성 팬들이 정윤희 씨를 정말 로망으로 삼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그 트로이카 중에서는 이 정윤희 씨의 미모가 낫냐, 유진 씨의 미모가 낫냐라면서 서로 막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정윤희 씨가 미모가 좀 더 낫다라는 평이 훨씬 더 우세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네. 느낌이 다른 게 이게 뭐냐면 트로이카 세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장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적인 고전미가 돋보이는 그런 얼굴이고, 유진 씨는 굉장히 도회적이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도시의 세련미가 있어요. 엣지가 있는. 정윤희 씨는 그냥 정윤희 씨는 그러니까 완벽한 미. 뭐냐면요. 마릴린 먼로가 할리우드에 있다면 마릴린 먼로의 정말로 아시아의. 섹시한 얼굴도 있고 헐리우드의 청순함의 대가 예전에 아네트 베닝이나 뭐 무슨 저기 좀 지적이면서 이렇게 청순한 얼굴이 있었다면 그것도 갖고 있고 이렇게 오드리 헵번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 아니 진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아니 이거는 여기서 보면 티샷이 얼마나 웃기지? 이건 견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탑이었어요, 탑. 두 분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본 정윤희 씨를 지금 이렇게 열광하잖아요. 네. 실제로 단 한 번이라도 정윤희 씨와 같이 촬영을 했던 배우들은요, 이보다 더 열광을 하고요. 가장 정말 황당병에 예뻤던 걸렸겠다. 여배우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들의 그 감동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각도에 찍었어도 완벽한 비율이었다. 그래서 틈이 한 군데도 없이 완벽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명동 길거리에서 정윤희 씨를 캐스팅한 그 카메라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 비율의 완벽한 마스크와 작은 키지만 균형 잡힌 몸매가 돋보였다라고 당시를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영화 포스터다. 영화 포스터예요. 포스터를 감고 근데 그 포스터가 너무 예쁜 거야. 포스터 다 뛰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약간 성인 영화들이 좀 많았어요. 네. 좀 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잘 못 들어가지만 그 포스터를 보면 저 여배우는 정말 이 포스터 뛰어가고 싶은 정도예요. 이 정윤희 씨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일본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일본의 한 그 영화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인류 여배우 100명을 합쳐놔도 정윤희 매력을 못 따라간다. 맞아. 정말 이 정도로 대단했어요. 예. 정윤희 씨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의 마릴린 먼로다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홍콩 최대 일간지인 빙가일보에서는 정윤희 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귀비의 환생이다. 네, 동양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소개를 한 건데, 세계적인 스타 송룡 씨도 정윤희 씨한테 정말 뿅 하고 반해버린 거예요. 정윤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다라면서 이상형으로 꼽고 열렬히 구애를 했는데 정윤희 씨가 정중하게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지만 그 소문이 있었어요. 성룡이 정윤희 씨를 좋아해서 한국에 자주 온다. 명동을 자주 왔다. 예, 그 얘기 있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 정윤희 씨가 미모도 아름답지만 연기력 또한 인정을 받았던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70년대는 약간 뭐 연기 못한다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성우들이 더빙해주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뭐 그냥 백치미로서 아니면 그냥 너무 예뻐서 뭐 이렇게 좀 구박당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다가 한 80년을 기점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연기가 굉장히 크게 늘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작품을 하면서 또 뭐 디렉팅 같은 걸 좀 잘 받으면서 아마 한 8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연기력마저 좋아져서 나중에는 뭐 꽤 많은 상도 수상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연기력을 통한 여러 뭐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좀 냈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활동 당시에 정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이가 있는 애엄마다, 또 뭐 술집 출신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지금으로 치면 악플이 너무 그렇죠. 과했던 거죠. 아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무래도 정윤희 씨가 술집 작고 역할을 많이 해서 약간 생긴 해프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아무래도 출신은 못 속여.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이제 막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그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도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진 씨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대중들에게 잊혀지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결혼과 동시에 그리고 너무나 열정적인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연예계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4년 대중을 놀래킨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정윤희 씨가 유부남인 건설사 대표 조 씨와 간 통화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건데요. 새벽에 이 조 씨의 그 전처,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부인이었던 이분이 정윤희 씨의 집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정윤희 씨의 집에 정도? 그러던 중에 1984년 대중을 놀래킨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정윤희 씨가 유부남인 건설사 대표 조 씨와 간 통화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건데요. 새벽에 이 조 씨의 그 전처,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부인이었던 이분이 정윤희 씨의 집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정윤희 씨의 집에 제 머릿속 기억에 의하면 조카 그리고 매니저, 운전해주시는 분 그리고 가정부 이렇게 몇 분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위자료 1억을 전처에게 주기로 하고 5일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러니까 남편도 있었네요. 네, 유부남이었던. 그래서 어쨌든 유치장에서는 5일 만에 풀려나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굉장히 파장이 크고 너무나 충격적인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송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씨 얘기를 하고도 굉장히 공분하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그냥 온 국민이 사랑하는 여배우란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이 사람이 왜 하필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도 떠나보내고 상처를 입었었을 텐데 아마 이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당사자였을 것 같아요. 그때 아직도 이제 TV 뉴스라든가 아니면 잡지의 사진에 그 당시는 참 그게 인권 침해인데 유치장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막 공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5일 정도 있었던 유치장 있잖아요. 철창 안에 있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줬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에 간통죄로 고소됐다가 풀려난 이후에 결혼을 또 그 해 하고 바로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빠르게 뭐 급하게 돌아가니까 혹시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같이 이렇게 그냥 이혼이 이렇게 자연스럽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시작이 불륜이었고 당연히 은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승이. 경제적인 상황도 보자면 당시에 정윤희 씨가 연예인 수입 10위 안에 들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유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무언가를 바래서라기보다는 일단 그 간통이라는 걸로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지만 어쨌든 그 조모 씨라는 분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쉬워했던 이유가 나도 도전해볼 걸. 많은 그 사촌 형님이나 그 분들이 진심으로 정말 너무 아쉬워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건을 접하고. 결혼과 은퇴 후에 방송에선 정윤희 씨를 볼 수는 없었지만 잘 지내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2013년에 그 정윤희 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약간 그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미모는 빛이 났고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다시 한번 근황을 전했는데 1988년도에 매입했던 이 압구정에 있는 그 정윤희 씨 집 20년 넘게 거주했는데
이 집이 갑자기 이제 경매에 나온 겁니다. 이유는 남편 조 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어려워지면서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데 정윤희 씨는 이제 해외 이민을 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금 현재 뭐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돌연 모습을 감추고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는 정윤희 씨야말로 전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그 코너. 화제로 시작해서 잠잠해진 그 코너. 황영진 기사의 풍문 픽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요즘 풍문 파헤치러 다니시느라 정말 휴대폰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팩트로 갑시다. 팩트가 그럼 이번 중요한 주부터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풍문을 픽업해 오셨죠? 너무 정확히 얘기하시는 아, 그랬어요? 너무 사실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자, 풍문 픽업 시작할까요? 이번에 좀 민감한 좀 소재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다시 불거진 박봄 씨의 마약 논란, 요걸 진실을 좀 파헤쳐봤는데요. 네. 지난 2014년 걸그룹 2NE1 멤버였던 박봄 씨가 마약류를 밀반한 사실을 알려서 정말 크게 좀 화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박봄 씨 마약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젤리하고 이렇게 섞어서 들어왔다는 데서 약간 이제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2010년도 그 박범 씨는 이건 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이건 유예는 뭐 범죄 혐의는 있지만 이게 뭐 입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치를 내려지는 건데 좀 비슷한 시기에 이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이 직원은 구속 기소 처분을 당한 거를 봤을 때 약간 박범 씨하고 좀 비교가 되는 봐주기식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다.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요. 지난 2014년에 음란행위 논란이 있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당시 박범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차장검사였다라는 점과 그리고 2013년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다라는 것이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 또 보도가 되면서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사건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요, 그 박범 씨 사건 당시에 그 인천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 이때가 또 기간이 겹치잖아요. 자연스럽게 박범 씨의 사건이 아마 재수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별장에 가서 뭐 했던 그래서 그 이 성접대 조사를 그 사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도 너무 들끓고 있고 이게 또 자칫 특정 연예인 그리고 한 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뭐 특혜라고도 또 약간 또 비춰지거든요.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박범 씨가 2014년쯤에 마약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됐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박범 씨는 2010년 10월에 어머니를 통해서 미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이 아데랄 82정을 대리 처방을 받았는데 이 젤리와 섞어서 인천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국제 우편을 보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인천 세관에 적발돼서 인천지검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저는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젤리에 섞었다고 그러니까 이 얼핏 들으면 젤리인 것처럼 안에다가 아예 넣어서 갖고 왔다는 걸로 잘못 들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따로따로 거기 젤리에 섞어서 네, 젤리통에 그러니까 통에다 넣었는데 마치 이게 잘못 들을 때는 넣어서 젤리로 둔갑을 시켜서 갖고 왔다로 이제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튼 섞어서 온 거는 맞잖아요. 엑스레이나 뭐 할 때는 누가 봐도 그냥 막 젤리 안에 들은 별사탕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면 그냥 약통에 넣어서 왔겠죠. 미국에서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약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직접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 아데라는 뇌에 그 자극을 주는 그 각성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처방이 가능하지만 이 대학생들이 이 약물을 이제 남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을 어떻게 먹냐면 이 대학생들이 이걸 먹으면 시험 때 잠이 안 오고 뭐 공부할 때 집중력이 생기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약간 그 입맛이 떨어져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약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각성제인 거죠? 각성제. 네네네. 이후 그 박범 씨는 자숙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박범 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신경을 밝혔는데 그 영상을 좀 보시죠. 네. 확실히 양초하는 분들 저희 그 24시간 그 방송할까 생각 중인 건데요. 그럼 오해도 풀리고 그 나쁜 그거에 대해서 그 무엇이냐 그 진짜 기사에 나오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진짜 그거 안 했어요. 저 그거 안 했다고요. 이 라이브 방송 이후에 이제 일부 누리꾼들이 너무 그 박범 씨의 부족한 그 발음하고 약간 풀린 눈 때문에 정말 약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뭐 맨정신에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면서 또다시 이 마약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그냥 술이라고 믿고 싶은데. 원래 말투가 근데 원래 말투가 많이 저러긴 했었어요. 아니 말투는 둘째치고 이게 친구랑 둘이서 통화한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많은 팬들이 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렇게 침대에 누웠다가 저런 표정과 저런 방송을 했다는 게 근데 저희 같은 근데 라이브 방송을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 할 때 그냥 침대 위에서 편하게 저렇게 네.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잠에서 깨어나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냥 저렇게 그냥 뭐 자기 팬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투애니언 방송이라고 있는데 그 네. 투애니언 TV를 보면 박범 씨의 저 말투와 저 행동은 거기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말투와 저거 갖고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건 조금 네. 그리고 저도 밥 좀 먹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사람이. 그리고 이런 셀카봉 같은 걸 좀 사야겠어요. 나 셀카봉 없거든요. 박범 씨를 박범 씨의 다 모습이니까. 네. 옹호한다기보다 저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그렇죠. 하죠. 저거만 다른 보면. 거는 아니고 그냥 저 영상 하나 저 갖고만 영상만 얘기한 거예요. 보면. 최근 시사 프로그램 방송 후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슈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박범 씨가 지난 4월 26일에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약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 번이라도 마약을 해보고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마약이라니 병 치료를 위해 먹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라면서 이거 그러니까 들여온 것 자체가 불법인 줄 몰랐었던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면서 마약 혐의를 받았던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걸 마약을 하려고 들여왔었다라고 한 것은 또다시 부인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ADD 처방을 아예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본인이 이 약을 먹어야 했다면 그리고 10대 때부터 먹었다면 미안하지만 병원에 가서 아마 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근데 병원에서 미안한데 이건 한국에서 쓸 수 없는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한국에서 구하는 걸 포기하고 미국에서 구했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이 약을 먹어야 내 딸, 내 손녀가 안전하다라는 걸 아니까 한국에선 구할 수가 없대라는 말을 듣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선의로 보냈을 수는 있으나 박범 씨가 과연 병원에 이 약을 한국에서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을까? 과연 이게 한국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라는 걸 몰랐을까라는 부분은 아직도 좀 의혹이 남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방금 전에 ADD라고 했는데 그 ADD라는 병은 좀 어떤 병인지 잘 몰라서요. 그리고 그 박범 씨가 밀반입했다는 그 약은 그 약을 먹으면 진짜 고쳐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좀 네. 물어봤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이 ADD는 어떤 병이고 그 증상은 무엇이신가요? 그 이제 주의력이 결핍된 병이고요. 우리나라에 그 ADD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걸까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먹는 약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좀 네. 물어봤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이 ADD는 어떤 병이고 그 증상은 무엇이신가요? 그 이제 주의력이 결핍된 병이고요.
충동적이거나 과한 좀 약간 난폭한 행동이 없이 주의력 결핍이 주로 많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그 ADD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죠. 예. 있어요? 네네네. 지금 뭐 소아정신과나 성인정신과에서 약을 많이 쓰고 있죠. 환자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먹는 약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그 약을 먹어야 좋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은 그 약만 고집하고 다른 계통의 약을 먹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ADD라는 병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 본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어쨌든 지금 그 원장님과 그 얘기를 나눈 걸로 봐서는 자신의 치료약에 대해서 맹신해서 다른 치료약으로 대체를 안 하고 그 약을 계속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독에 의해서 손이 떨려하고 그 약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약에 대한 신뢰도 결국 갖고 있기 정신적인 때문에. 문제에서 약에 대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 동영상에서 혼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그 마약 논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본인이 활동을 가수로서도 못하고 또 회사도 계약이 거의 끝나서 이제 좀 재계약을 안 한 거죠 아마.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는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본인을 이제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과 그리고 또 욕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저런 라이브 동영상을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서 충분히 저 동영상을 그런 의미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자기가 하소연하고 만약에 싶죠. 정말로 네. 마약을 안 했다면 어떤 얘기할 데가 없어서 자기 개인 방송에 한 건데 그걸로 또 한 번 오해가 불거지는 걸 수도 그렇죠. 있죠. 각자 스타일이 예. 다른 것이 이제 김가연 씨가 그런 하소연을 할 때는 쌍욕을 해가면서 막 울분을 짜고 니들 어디서도 못 고소해 살게. 하고 뭐 네, 네. 난리 나겠지만 또 박법 씨가 또 말투나 저런 걸 또 저런 스타일로 하겠다 그러면 지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네. 지적으로 욕할 거예요? 네. 사실 되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또 이게 마약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이게 YG라는 이제 회사가 여러 번 마약에 관련된 여러 번 루머나 이거 이슈가 있었고 또 사실은 이 언급된 이제 검찰들이 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더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같이. 박범 씨가 심경 고백 이후에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대중의 반응은 약간 좀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청와대 그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박범 씨 마약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라라는 그 청원의 글이 올라왔고요. 또 박범 씨를 응원하는 분들은 4월 26일 마약 논란을 재점한 그 해당 프로그램 사과해라라는 또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올라왔다고요? 자, 8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진실은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맘 같아서는 정말 박범 씨 정말 좋은 결과로 다시 뵀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황인진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어요. 예, 제보 계속해서 받고 있죠? 맞습니다. 이 황영진 개기자의 그 풍문 픽업,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제보해 주십시오. 격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한 주 한 주 가고 싶습니다. 제보가 떨어지면 여기 좀 민간으로. 뜨고 있죠. 여기로 좀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을 하는 방송이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